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86, 87페이지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서로마 멸망 이후의 중세 서유럽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럼 로마가 지배했었던 서유럽 세계 말고 나머지 유럽 세계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었느냐 하고 묻는다면 바로 그곳은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한 비잔티움 제국은 어떤 제국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 동과 서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후 476년에 서로마는 게르만족 용병대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동로마는 멸망하지 않고 이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근데 왜 교과서에서는 동로마라고 하지 않고 비잔티움이라고 하냐면 16세기 유럽 학자들이 이 제국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역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원래 옛 이름인 비잔티온에서 따와서 비잔티온에 있는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그냥 이어진 제국이니까 그냥 로마라고 인식되었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불렀던 말은 바실리아 로메온, 즉 로마인들의 제국이었으며 그 안에 사는 자신들을 로메이, 즉 로마인이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샐러드 좋아하시나요? 샐러드에 넣어 먹는 그 아삭아삭한 상추는 로메인 상추라고 하는데 로메인, 즉 로마의 상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의 역사를 한번 보면 동로마로 분할 이후에도 이 지역에도 서로마처럼 다양한 외적들,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게르만족이나 훈족, 그 다음에 동쪽에 사산왕족 페르시아 이런 외적들이 동로마 지역을 자주 공격해 왔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한판 붙는 방법도 썼지만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활용한 뇌물 등을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주로 이민족들의 침입을 극복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세기 전반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나르세스, 벨리사리우스 등의 장군 등을 파견해서 다양한 정복 활동들을 통해 서로마 제국의 중요 지역들을 되찾고 법을 정리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외부의 침입에 시달리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제국을 가장 괴롭혔던 두 적은 발칸반도로 남하에 오는 동유럽 민족 슬라브족과 7세기경 아라비아에서 등장하여 제국의 동부를 침략해온 종교 세력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은 격렬하게 제국을 밀어붙였고 제국의 가장 거대한 적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같은 시기의 서유럽과는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유럽 세계는 봉건사회가 성립되어서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제국이 멸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의 황제는 정치적인 면에서 국가의 모든 관리들을 통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제국 내의 교회의 대장, 수장도 겸하게 됩니다. 이것을 황제가 교황이 되는 주의라고 해서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흑해와 지중해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요충지로서 서유럽, 북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모든 상인들이 모여드는 당시 세계 최대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특히 비단길의 서쪽 종착지 마지막 끝으로서 상인들의 막대한 돈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몰려들었고 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폐였던 베잔트는
지중해권 내에서 지금의 미국 돈, 달러처럼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덧붙여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삼면이 바다이고 육지와 맞닿는 이 한 면은 거대한 삼중 성벽으로 보호되는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터키 이스탄불이고, 사진을 보면 검은색 흑해와 하늘색 지중해가 맞닿고 왼쪽에 유럽과 오른쪽에 아시아가 위치하는 최고의 요충지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11세기 이후 비잔티움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강력한 힘은 국가에서 땅을 지급받아 농사를 짓고 전쟁 시에 군인으로 참여하는 자기가 농사 짓는 농민들, 자영 농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세기 이후 귀족과 교회의 대토지 소유가 늘자 자영 농민들이 땅을 잃고 몰락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의 힘도 약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여러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14세기경에는 자그마한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이 빨간색 부분만 다스리는 작은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새롭게 떠오른 강력한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군에 의해서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며 천년에 걸친 제국 비잔티움은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비잔티움이 멸망하는 1453년을 서양 중세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잔티움의 문화는 크리스트교, 즉 그들의 교회인 동방정교회를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 로마 문화와 동쪽에 펼쳐진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것이 바로 비잔티움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용어는 원래는 처음에는 로마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로마가 쓰는 말, 라틴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국을 임페리이 로마니,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로마니, 이렇게 라틴어로 지칭을 했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비잔티움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와 그 그리스인들의 정체성이 강해졌고, 그래서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정착되게 됩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했는데, 이는 비잔티움이 멸망하는 15세기 이후 멸망한 비잔티움의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가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잔티움 건축 양식의 특징은 고대 로마 제국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웅장한 돔을 활용한 건축과 그 안을 장식하고 있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의 대표작으로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지었던 화려한 성당인 하기야 소피아, 성 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입니다. 이 웅장한 돔으로 이루어진 성 소피아 성당 안에는 황금으로 장식한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양옆에서 보좌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황비 테오도라가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 그 자체로서 법을 중시하는 로마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일명 로마법 대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로마의 법률을 전부 다 집대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잔티움의 문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적이었던 유럽 북동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의 문화는 현재 슬라브인들의 국가인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10분 역사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